네, 안녕하세요. 연추원 변호사입니다. 예, 여기 몇 번 나왔지만 화면으로 저를 보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예, 저는 오늘 사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기복 목사님께서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기복 목사님께서 좀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에 계셔서 강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라도 이 강의를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해봐야겠다. 우리 이기복 목사님 같은 단체 대표로 모시기 때문에 어, 부족한 대로 오늘 제가 아는 만큼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또한 현대 크리스찬 여성으로서 워킹맘으로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가정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 차바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 시대를 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연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 서서 말하는 저나 듣는 분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작은 성령의 불이 이 시대를 비추는 환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저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사실 법률사무소도 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가정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제가 섬기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인권 여성연합 이사로서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바른인권 여성연합을 겸사겸사 좀 소개시켜드리고요. 저는 이제 여기 속하여서 현대의 여성과 여성의 역할, 하나님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또 현대에 허물어져가는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 여성단체에서는 잘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 크리스찬이 가정을 살리는 것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거 좀 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에 이혼을 할 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지금도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정반대라서 책임 있는 사람에 의한 이혼 소송은 안 되고, 반대로 파탄주의는 누가 책임이 있든지 간에 혼인 상태가 이미 좀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이혼을 인정해 주는 주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유책주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혼 소송 잘 하진 않지만 가끔 들어가 보고 또 판결문을 보면 이미 뭐 별거 상태가 오래됐다든지 이대로는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약간 혼인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혼을 인정해주고, 또 때로는 이혼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지 좀 고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14장 1절 말씀 붙들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제가 주변의 워킹맘들에게 후배들에게 전도를 할 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동성애에 집착하냐. 요거 두 가지였는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특히 남자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점만 강조하시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그 부분이 이제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잠언 14장 말씀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편분들께서는 남편분들의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집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여인으로 평가받는 그런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이제 시청하시는 남성분들께 말씀드리면 남성분이 이렇게 큰 그릇을 담기 위한 더 큰 그릇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남편분들이 아내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그릇이 큰 하나님의 제목이 되어갈 때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야겠다라는 취지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같은 설교를 들으면 남성분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거봐 우리 아내는 이렇게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렇게 전달될까봐 조금 우려가 됩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 분들이 더 많을 것을 믿고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본 가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중에서 일부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십시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어떠한 상황이 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당연히 되셔야 되고 두 분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가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원본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디자이너는 누구입니까?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원래 그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 시대에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서로 부끄러운 모습까지 드러내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부부의 모습. 그 밑에 말씀 드리면 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 이런 과정 때문에 가사 관련해서 어떤 판사님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은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의존해서 문제가 생기고 좀 나이 드신 부부들은 반대로 남성분이 여성에게 아내에게 의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실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 초반에 여성분들이 남성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독립성이 생기고 남성분이 오히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남자분이 아내에게 의존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혼 사유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 하시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에 보시면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꼭 연약해서가 아니고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내신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자가 남편에게 의존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렇게 연약한 여성으로 사는 것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아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원본 가정의 모습을 해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다음 말씀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 보시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저희가 이제 노아의 말씀을 정말 오랫동안 많이 묵상했습니다. 저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워킹맘이고 전문직 여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많이 노아의 아내였다면 어떨까? 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나한테는 심지어 말씀도 안 하셔.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역사책이 있다 그러면 역사책 안에 저의 이름은 그냥 우리 남편의 아내로 나오고, 그리고 평생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자녀들도 잘 가르쳐야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시는 방주를 짓는 그 사역을 자녀들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뒤에서 이제 아빠 흉다보고 니네 아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험담하고, 그렇게 했다면 자녀들이 같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계속 평생 아버지의 헌신에 같이 기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함께 살았잖아요. 예, 함께 살아납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시기에도 내가 내 아내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죽지 않고 사는구나. 예, 그게 저는 포커스로 와닿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의 사명이 무겁고 힘들 수도 있지만 죽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영적 죽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같이 빨려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이름을 남기지 않고 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랑 지금 시대는 달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저는 이 가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실 수 있지만 내가 아내가 되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주신, 눈에 보이는 나한테만 주신 내 이름을 거창하게 내고 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살리는 역할이 이름 없는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에 이제 롯입니다. 예, 롯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속해 있어야 거기서 같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보시면 롯도 지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고 구원하시자 그 아내와 자녀들이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나는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하셔서 여기 이제 아내분이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셨었던 걸 보잖아요, 우리가. 예, 역사책과 같은 창세기 성경책을 보면서 그때 시대랑 우리 시대가 지금 조금 다를 수 있죠. 뭐 여기 이름을 써줄 수도 있죠. 그의 아내 누구 이름을 써줄 수 있지만 우리가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체시키는 것이 과연 옳을까? 라는 생각을 이 창세기에, 이거 말고도 창세기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정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두신 가정의 모습은 원래는 이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 그 남성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 안에 여성 사역자들도 나오는데 그걸 가정의 모습을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그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무튼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본 가정 안에서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같이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뜻을 받아서 내 사역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전문직 여성들이 가장 힘들 때가 그런 건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역할, 특히 현대 여성들이,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현대 여성들이 나는 뭐 하는 거지? 내가 한 건 뭐 아무런 결과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면 나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이 책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 요만한 소책자입니다. 읽어보시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계신 분들께 막 추천하고 선물도 해드리고 이러고 있는데요. 좀 사기는 어렵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소개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뭐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갖고 나와서 제가 실제로 읽었던 책이라서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 안에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는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죽고 배우자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부는 순교자의 숭고한 행위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순교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기 때문이다. 별로 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결혼한 남녀가 자신들의 결혼과 인생 전체의 가치와 의미가 자신들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점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이 목사님이 직접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원용한 글이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아까 창세기 묵상을 해왔지만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보고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결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순교라면 나는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많은 이혼 법정을 가서 생각하는데요. 이 가정에 하나님을 미리 전했더라면 이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중년 여성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래서 사람들이 이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묵상을 한다고 해서 남편과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합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삶을 내려놓고 저기 어려운 국가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북한에서 순교하시는 분들처럼 내가 순교하지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순교. 우리 다 뜨거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할 때 그 순교의 마음을 가정 안에서 불태운다면 현대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지하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거 말고 이거 앞에가 없었나?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거 돌리는 방법을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지? 죄송해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네. 원래 하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고 있네. 네. 죄송해요. 한번 어떤 강의를 할지 훑어드렸어요. 여기 앞에. 네. 현대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시대는 어떤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페미니즘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도화가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너무 좋아가지고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몇 세대에 걸쳐서 흐름이 있어요. 1세대는 이 정도 영어는 전 발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읽어드립니다. We want to be equal to men입니다. 나도 남자처럼 할 수 있어. 이 정도가 1세대 페미니즘입니다. 2세대 페미니즘이 있는데요. 2세대는 이제 더 이상 남자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세대로 넘어가면 내가 남자고 우리가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받은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남성에게만 음경이 있다 이런 답안지를 썼던 미국 한 고등학생이 그 과목에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남자입니다. 예. 누구나 남자가 될 수 있어 이고요. 4세대로 가면 남자는 없다입니다. 남녀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가 4세대 페미니즘입니다. 자, 우리의 사고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게 좋은 페미니즘과 나쁜 페미니즘이 있을까요?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은 좋고 2세대 페미니즘은 나쁜 걸까요? 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이거를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페미니즘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페미니즘이 슬슬슬슬 녹아 있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시각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여성주의, 페미니즘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성경적인 루트를 따라서 자리 잡은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때 많은 저항을 받게 되는데요. 어느 뿌리를 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이 한 인간으로서 남성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뿌리를 잡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김인영 장로님이 소개하실 때처럼 여성은 남성에게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근육을 만들어서 남성과 동일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페미니즘이라면 세상이 모두 찬성해도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현숙경 교수님이 쓰신 페미니즘의 민낯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미국에서의 페미니즘입니다. 60년대에 1세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급진 여성 해방 운동이 나오고요. 가부장제, 타파를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그때 여성들은 가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이 페미니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70년대로 넘어오면서 페미니즘이 이제 점점 넘어오니까 이게 이제 무책이혼법이 69년, 무책이혼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이 없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책임이 있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어도 그냥 우리 서로 살기 싫어 라고 하면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미 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도 이때 시작이 되었고요. 이때 시작된 게 가부장제 를 반대하는 것을 이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부장제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사회적인 연구까지 탄탄하게 기반이 받쳐지게 됐죠. 70년대부터 벌써 지금 2022년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가 되니까 이 페미니즘이 이론화된 것이 제도로 다 페모크라트라고 해가지고 제도로 다 진입되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산한 것이 이미 94년, 95년 유엔 세계 인구 대회와 북경 세계 여성 대회에서 유엔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실질적 양성 평등이라는 의미로 가부장제 타파를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되었고요. 2000년대 이 페미니즘 운동이 젠더주의로 더 확산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 젠더주의와 평등법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페미니즘의 민낯이라는 책을 저도 읽고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페미니즘의 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랐는데 이 페미니즘 이론은 60년대부터 시작된 실제적으로 그 페미니스트들이 가정으로부터 나는 왜 가정에만 있지? 여성들은 왜 가정에만 머물러야 하지? 이것은 제도적으로 가부장제라는 나쁜 제도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을 가둔 것이고 그것을 가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여성들이 살 길이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페미니즘이 그대로 이렇게 병립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론적 출처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가정 안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책 한번 시간이 되시든 안 되시든 아무튼 내가 나에게는 얼마큼의 페미니즘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싶으시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이론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인가요, 여러분들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경력 단절 여성의 그 정의를 법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아니 집에 있지만 수입이 많으면 취업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하면 만약에 설문조사를 이제 전화 오거나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나는 지금 아이가 키우는 것이 좋지만 적당한 자리가 있으면 취업하고 싶다라고 답변하셨으면 경력 단절 여성이신 겁니다.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래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는데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잠시 일을 쉬는 것은 경력 단절입니다. 사회적인 법적인 용어로 경력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 활동을 해야만 여성의 제대로 된 사회적 활동이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너무 두려워서 결혼을 하지 않는, 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법제화해서 돕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업 여성 지원법 이런 거는 없어요. 왜 내가 가정의 가치를 선택해서 그 가정을 더 살리고, 요즘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법은 오히려 없습니다. 진짜 사회적인 소수는 어쩌면은 그 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어떤 그것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짧은 유튜브 방송에서 봤는데 이 사회적인 경력이 집에서 쉬다 나왔으면 육아를 사회적인 경력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왜 우리는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과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권적으로 이제 7년 정도 아예 일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도 페미니스트였고 골드미스로 살았기 때문에 이 페미니즘이 제 삶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이 물론 있었죠.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 일을 내려놓고 뭔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정말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창밖에 바람이 부는 걸 보는데 오늘 눈물이 나면서 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사회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실제로 아이 여럿 낳고 이제는 내 경력을 살려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경력이 이렇게 정말 단절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경력의 연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시각을 넓게 가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새로운 훈련고 있고 또 시간 관리가 더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꼭 본인이 선택했던 그 직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직종에 이 내 사회적인 경력, 아이들 키웠던 경력을 살려서 그 길을 열 수 있는, 특히 요새 이제 돌봄이 노동이다라고 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많이 시장이 열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이게 이제 여가부에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경력이 단절되었으니 이 여성들을 도와야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차원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웠던 정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이걸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고 여성분들 스스로도 이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데 누가 이걸 해주나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 단절이 아니라 육아라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회적인 경력을 만들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부터 인정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제 이모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 미련한 사람이지만 저도 이제 변호사고 저희 남편은 회사원인데 남편이 제가 아이를 가지고 키우고 쉬고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육아휴직 해도 되니까 너의 커리어를 위해서 네가 나가서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 그 얘기 했는데 제가 그때 무슨 지혜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내 커리어야. 우리 아이가 엄마 손에서 엄마와 함께 정서적인 교감을 누리는 것도 나의 커리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걸 나한테 뺐지만 당신이 아이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지만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하지는 마. 이건 나의 선택이기도 해. 이렇게 말했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쉬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 밖으로 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고 집안에서 쉴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 반드시 경력 단절이고 도와야 할 엄청 불쌍한 사람일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불쌍해질 수도 있거든요. 제발 우리 그 시선에서 벗어납시다. 두 번째는 이제 가족 해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저 이 책 제목을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폐지하라입니다. 실제로 이제 출판된 책 소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 해체가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폐지하라는 책이 왜 나오고 이 책이 주장하는 게 뭔지 한번 보시면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아시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내 중심을 지키시는 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내용을 좀 한번 이 책 내용을 발췌해낸 내용인데요. 읽어드립니다. 가족은 대체로 불행의 온상이다. 가족을 부양하려면 거의 매일 일해야 한다. 아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도 사회나 정부가 아닌 가족 내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가족 안에서는 은밀한 학대와 성폭력과 갈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눈물, 두려움, 편두통, 검열, 말다툼, 거짓말, 분노, 잔인함이 가족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 그 밑에는 진짜 가족은 부르주아 경제의 축소판이며 일종의 노동 이데올로기다.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선 혈연 중심의 사고와 관행과 언어를 헐겁게 하고 몰아내고 털어버리려는 우리 모두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윗단락을 보시고 공감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실까봐 좀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쁨이 아니고 불행이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돌봄하는 것이 노동이고 이 부양이 불행이라는 생각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불행합니다. 그리고 사회나 정부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족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아니 반대로 사회나 정부가 더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다만 이 부양이나 양육에 들어가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있죠. 이제 도우미가 못하는 그 영역. 제가 요 내용도 좀 사적인 담화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시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겼는데 시어머니가 교육관이 너무 나랑 틀려서 아무래도 도우미를 불러야 될 것 같아. 이제 몇 년 전에 얘기죠. 이 얘기를 해서 단 한마디 했는데, 뭐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는 아닙니다. 이제 저의 에피소드니까. 나도 애를 키워봤는데 친구야, 너 돌보미가 너랑 가치관이 맞겠니? 교육관이? 돌보미 분은 교육관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 할머니가 계시면 할머니들의 사랑이라도 듬뿍 받게 해주는 것이 너희 아이의 정서에 좋다는 것이 나도 주변의 언니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란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 누군가 내가 주도하고 가족은 내가 주도하는 가운데 나머지는 사회에서 보완해주는 이 형태로 가족이 점점 꾸려져 가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죠. 가족 안에 사랑이 흘러다니는 이 관계에 대한 가치가 소멸되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젊은이들이 노인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불행으로만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시각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서 그것을 사회나 정부가 나서서 완전히 그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복지사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그러니까 사회나 정부가 아닌 가족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부당하고 가족은 여기서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폐지하라로 가는 것이 이 흐름이고, 이 책에 완전히 동감하지 않으셔도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의 사고가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법원에서 이런 사례를 진짜 많이 봅니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부가 또는 양부가 딸을 성적으로 접근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없애는 것이 답입니까? 그래서 가족을 폐지하라는 것이 답입니까? 네. 이제 엄마들이 요즘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것이 아이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지름길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 두 번째 문장이 가족이 학대와 성폭력과 갈취의 온상이기 때문에 가족을 없애버리는 것이 답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가정도 있으니까 가족을 폐지하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가족을 잘 갈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그 가족을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현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 가야 할 문화인데, 슬그머니 그런 가족도 있지, 안타깝지, 그런 가족은 없앨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자리에 멈추시고 다시 선자리에서 가족의 개념과 의미와 나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밑에 문장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가정을 깨버려야 우리 여성이 독립할 수 있다, 바로 설 수 있다는 게 페미니즘의 기본입니다.
1세대 페미니즘의 연구자들이 나왔던, 예, 아까 보여드렸던 이 페미니즘의 민낯 책에 보시면은 이제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이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어서 이론화되면서 이 가족주의에서 빠져나와야 여성주의가 여성의 개인적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게 페미니즘인데, 이 똑같은 이론입니다. 이 혈연 중심의 사고와 관행과 언어를 헐겁게 하고 우리가 헐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 해체를 어떻게 보냐면,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해체된 과정을 돕기 위해서, 이걸 이어붙이기 위해서 예산과 제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가족은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고, 서구나 유럽의 예를 볼 때 가족이 해체되는 것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해체된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가족을 더 이상 이어붙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 기본 틀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느 부분까지는 동의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동의하지 않고가 아니고요. 기본 개념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기본 가족은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해체된 가족은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가정들은 본인들이 역량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잘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족에 속하지 않고 병리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분들을 저쪽 가정을 보면서 이제 상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그 가족이 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동의하시고 거기서 사고를 시작하실지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위에 부분은 완전히 다른 건데 제가 한 페이지를 쓰긴 좀 아까워서 위에 부분 읽어드리면, 전통적 가족은 오직 부르주아를 위해 존재하며 부르주아적 가족은 자본이 소멸하면 사라질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의 1948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그냥 현대 사회의 의미일 것이고 마르크시즘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책에 나온 얘기가 그대로 다른 형식의 문장으로 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책과 같은 책도 지금 사회에 나오는 겁니다. 페미니즘인가 여성 해방인가 사회주의에서 답을 짰다라는 책인데요. 이 내용 보시면 페미니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온 책이 굉장히 많은데,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 책은 탄탄한 이론적 근거 위에 페미니즘 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여성 해방의 길을 모색합니다. 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에서 지금 4세대의 페미니즘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성 해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페미니즘도 아니고 사회주의 페미니즘도 아니고 사회주의 그 자체가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런 사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어떤 부분은 찬성하고 어떤 부분은 반대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맞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페미니즘이 왜 기초가 마르크시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변호사님 그 책들이 좀 이상한 거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요 PPT를, 요 내용을 좀 보여드립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했던 활동을 포털에서 찾아보다가 내가 뭐 했었지? 그래서 찾아보다가 어느 유튜브에서 제 명패가 꽉 박힌, 보시면 가운데 제 이름이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는 유튜브 방송을 발견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분들이 우리의 국회에서 했던 세미나인데, 이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낙태 규제법 추진에 착수한 국민의힘과 보수 단체들의 방안들을
공부하면서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이 노동자 연대 TV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입니다. 여기서 낙태 규제법을 추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낙태를 합법화하기 때문에 노동자 연대 TV에서 우리가 한 세미나 내용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낙태권을 계속 방어하면서 이어나갈까를 공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채널이 노동자 연대 TV인데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동자 연대 TV는 노동자 연대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노동자 연대는 불평등, 차별, 기후 위기, 전쟁 등에 맞서 싸우며 그런 저항이 문제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를 향하도록 애쓰는 반자본주의 좌파 단체입니다. 노동 계급은 쭉 나오는데 중간에 읽어드리면,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투쟁 소식을 전하는 주간 신문과 운동 안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심층 분석하는 무슨 잡지도 발행하고 있고요. 노동자 연대 TV는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 이론까지 더 나은 사회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했던 세미나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이분들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의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공격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개개 낙태법, 그래 제가 이제 가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진짜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를 합법화하기는 이 흐름에는 반대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그마저도 듣기 힘드셨지만, 이제는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막 뉴스들도 이상한 거 나오고 하니까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낙태를 합법화하기 위한 흐름이 마르크시즘에서 나왔습니다. 마르크스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서 가족을 헐겁게 하고 가족들을 결국 해체하기 위한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마르크시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예전 조선시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평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가정을 헐겁게 하고자 하는 그 페미니즘이 마르크시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을 들이시면 위험합니다. 그 사고를 빼내십시오 라고 하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준비하고 있고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지키려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들의 사상 기초에서 볼 때 노동자 연대에서 이 낙태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깊이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가족을 해체하는 그 흐름에 그냥 온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내 안에 이렇게 뿌리 깊어져 있는, 가족은 해체될 수도 있지, 요즘은 그런 게 맞지.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혼한다 그러면 제가 이혼 가정을 완전히 뭐 어떻게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혼을 안 하도록 돕는 것이 문화였다면 지금은 이제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네, 아시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고 그것을 순교적 사명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국회의원실에 갔는데 저희 단체 이제 소개를 들고 갔더니, 가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단체에 계신 여성분들은 그럼 이혼하신 분이 하나도 없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정이 지켜져야 되는지, 우리 가정에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해체하는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준비한 화면도 이것도 책인데요. 요 이상한 정상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죠. 2017년 한겨레 신문의 올해의 책이고요. 국민일보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격려 편지를 보낸 바로 그 책입니다. 이상한 정상가족. 정상가족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지만 그 정상가족 안에 얼마나 병폐가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정상가족이라고 얘기하지 마. 가족은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을 수도 있어. 가족 안에 문제가 많아 라고 보여준 책입니다. 제가 건강가정기본법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건강가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정상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 니네는 정상가족, 니네가 지키는 그 가족만이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족 안에는 이렇게 이상한 가족도 많아. 이상한 정상가족이야. 그래서 니네가 생각하는 그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배웠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양한 가족으로 갑니다. 이상한 정상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빌리자면 아빠, 엄마, 자녀 2명이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이상한 정상가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한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해서 정상가족과 같은 의미를 지향하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다양한 가족을 이 땅에 포용하고 동등하고 평등한 의미의 가족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고 들어온 게 제가 위에서부터 써놨지만 이혼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혼 가정 요새 많으니까 그래 다양한 가족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우리가 포용해야지. 자, 조손 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요새 이제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혹은 이혼해가지고 또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많고 뭐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건 이혼하지 않아도 뭐 사망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을 배려해 줘야지. 오케이. 자,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외국인이 엄마라고 해서 혹은 아빠라고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지. 우리랑 똑같은 가정이야. 노년 부부인데 동거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어. 그래서 꼭 결혼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분들도 혼인한 부부처럼 똑같이 보호해 줘야 해. 그럴 수도 있겠네. 원 가정에 문제가 많아서 1인 가정으로 나간 사람들도 보호해 줘야지. 네,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이 1인 가정 안에는 원 가정이 잘 있는데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사는 가정도 굉장히 독특하게 그분들이 통계내는 1인 가정엔 다 포함됩니다. 이 1인 혼자 세상에 이제 독립적으로 태어난 사람 없기 때문에 원 가정이 다 있죠. 근데 뭐 직장의 이유로 혹은 나이가 많아서 독립 세대를 꾸리면 그분들도 다 1인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1인 가정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만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 계속 확장해가고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비혼 가정이고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여성이 아이를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족 형성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살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러면 남성만 아기를 가질 수 있게도 허용해야겠죠? 어떤 형태로든 대리모를 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리모는 위법인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한 남성이 3명의 대리모를 고용해서 아이 3명을 키우고 있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심지어 네, 이런 형태로 그러면 비혼 가정은 어디까지 허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동성혼 가정이죠. 당연히 우리가 비혼 가정 중에서 남성이 아이를 낳는 것을 허용할 때 남성이 부부를 이루고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보시면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모순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나온 사람들이 외롭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생활 동반자법을 주장합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족은 혈연인데 상처만 주고 그래서 내가 형성하는 가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생활 동반자법입니다. 가족은 아닌 겁니다. 이 법적 제도 안에서는 입양도 있고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안 해도 사실혼이라고 해서 이제 동거하는 부부들을 혼인 신고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호를 하는데 이 가족을 형성하는 것 자체는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기 때문에 생활 동반자로 느슨하게 결혼을 느슨하게 우리의 연대를 느슨하게 그러나 같이 연대는 하고 싶습니다. 같이 연대하면 이렇게 연대하면 장점이 뭡니까? 언제라도 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느슨한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마르크시즘에서 나오는 이 가족을 깨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바로 그겁니다. 가족 구성권 3법. 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라는 모습을 처음 디자인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 보시면 가족을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편적인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권은 특성이 보편성도 있지만 천부 인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부인 것입니다. 원래는 가지고 있는 자연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인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신 가족 질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가 나의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비혼출산 생활동반자 지원법, 비혼출산 지원법, 생활동반자법, 혼인평등법입니다. 이 흐름이 각기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해체하고 헐겁게 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다시 여쭙습니다. 자, 다양한 가족 포용해야지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게 정상 가족 혹은 비정상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포용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쪽 세력이 가족 구성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지고 오는 개념은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를 게 없고 완전히 평등해야 돼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한 가정, 최대한 우리가 나의 삶을 순교하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은 그 가정은 정상 가족이라고 니네가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개념을 느슨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넓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가족, 건강한 가족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가족과 이것이 똑같은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를 계속 키우고 있죠? 조선 가정에서 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가족 구성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혼소 법정에 가시면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투시는 부모들도 많지만 아이를 안 키우겠다고 다투시는 부모님들도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예, 저는 직접 법정에서 뵙지는 못했는데 이제 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종종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예, 이혼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냥 이분들이 다양한 가족이 좋아 이렇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할지 어떻게 포용하셔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냥 혼인평등법 안에 우리 다 같은 가족이지 이렇게 묻는 것이 이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신 가족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다 같이 그쪽으로 가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다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에 대한 좀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회 방송에서 나왔던 영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영상인데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40대 여성이 나와서 앞에는 젊은 여성도 있고 젊은 남성도 있고 다 있는데 40대 여성이 나와서 비혼 동거인의 권리를 법이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합니다. 자, 법이 보장한다면 해야 된다. 어떻게, 어디까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송해보면요, 나이 드신 부부들 간에 비혼 동거인이신데 혼인신고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상담을 해보면 내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번도 집에 오지 않고 연락을 안 하십니다. 왜 서류 정리 안 하셨어요? 서류 연락이 안 돼서요. 자, 여러분, 노년 동거인 부부들도 서류 정리를 하시고 법적 혼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재산관계 복잡하고 혈연관계 복잡하고 이래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자, 젊으신 부분들이 왜 비혼으로 동거하시는 겁니까? 이혼 쉽게 하려고. 이혼할 때 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막상 이혼하실 때 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싸우십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려고 이걸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해야지. 보호해야 할 부분도 있지. 어떻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시각은 그냥 온정적인 시각을 이용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그건 필요성이 있지 라고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반대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없이 온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훅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체외 수정을 이용해 가지고 출산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성중립 표기를 허용하고 있고 이런 게 우리나라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기사를 보실 때 잘 보세요. 이 기사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이렇게 해외에서 되고 있는데 우리 왜 안 하는지를 묻는 거 그런 뉘앙스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라든지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곳에서는 외국은 되는데 유엔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도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 뉴스를 보실 때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디까지가 가족인지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저는 가정에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직 여성으로 워킹맘으로 살면서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세태 속에서 제 친구들도 많은 분들이 다 개인적인 가정 그러나 개인이 모여서 행복하면 잘 살고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을 지키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고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마. 뭐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 가정 안에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정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이런 가족이 지켜진 가정이 내는 영향력을 내보고자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인데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가정에 넘쳐날 때 그 영향력이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우리 가정이 불행하고 힘들고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데 뭐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밖에 나가서 법을 반대하고 어떤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의 강, 저는 이제 가정 안에서 흘러다니는 사랑의 강이 이게 기독교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을 적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여성이 가정을 세울 때 이 가정의 영향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남성분들은 본인들의 사명을 받으세요. 저는 여성이라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태의연한 얘기 같지만 한국 교회 어머니들의 기도로 한국 교회가 살아났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어두워져 가는 이 사회를 밝혀가는 기도의 힘은 다시 한국 교회 어머니들과 한국 교회 여성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적당히 젖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종호 판사님은 유명하신 분이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책을 당당하게 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입니다. 가인 공동체의 사람과 아벨 공동체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이 있을 때 그 법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를 지향하고 그곳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 법조인으로서 쓰신 책인데요. 가인 공동체 사람으로서는 법으로 생명윤리나 성윤리나 가정 등에 있어서의 선악과를 따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세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 공동체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명윤리, 성윤리, 가정에 대한 선악과를 따지 않고 보이지만 먹지 않는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 안에서 그냥 법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우리의 아벨 공동체의 가치관이 공동선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이라는 게 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저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특별히 정해진 시간 없어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이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우리가 시작할 일이 있다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하는데 페미니즘으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탈출이라기보다 이제 페미니즘이 준 시각을 넘어서는 그걸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걸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돼지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 집에 있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주말에 막 청소기를 밀고 있어요. 저도 평일날 일하는 직장인이라 주말에 막 청소기를 밀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른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책을 갖고 와서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하는데 되게 성의 없이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아이와 아빠가 아무튼 엄마가 집안 살림을 하는데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진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니네 그러다 돼지가 될 거야. 엄마가 없으면 돼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청소기를 미는데 내 마음을 책에서 대신하고 있네. 막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막 이런 마음으로 책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엄마가 집을 나갑니다. 그 책에서 집을 나가니까 아이들과 아빠가 점점 돼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처럼 집은 변하고 점점 돼지가 되어갑니다.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약간 좀 억울한 마음, 나 혼자 주말에 청소기를 밀고 있는 억울한 마음이 막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청소기를 밀 때 다른 데를 숙어가지고 하나님 좀 어떻게 시원해요. 저 책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물론 이 책은 뒤에 엄마가 돌아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보다도 이 책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보세요. 엄마가 아빠와 아이들을 다 업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 업고 있다고 생각하고 업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을 지키는 페미니즘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페미니즘의 모습은. 자, 하나님의 질서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질서는 남성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가정을 지키는
그 남성의 모습이 있고, 네, 우리가 그 뒤에 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머물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남편과 아이들을 돼지로 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가정을 지키는 능력이요. 아이들이 엄마가 없어도 돼지로 안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엄마들한테 있습니다. 여성들에게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에 두셨는데, 이걸 불평만 하면서 업고 지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페미니즘을 유지하는 한국 교회 엄마들의 가장 큰 모순점이 아닐까라고, 제가 뭐 위대한 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내가 지고 이고 있던 우리 가족을 다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이어령 교수님 사모님 인터뷰 보고 너무 감동받았고, 제가 사실 실제로 이렇게 될까?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들을 이어령 교수 사모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좀 읽어드립니다. 이제 그 이어령 장관님 돌아가셨고, 사모님도 유명한 이제 그 관장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집안일은 모두 관장님 몫이었겠네요. 그랬더니 이제 잡지랑 인터뷰하신 건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처럼 오래 살면 1, 2년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 내가 따져보니 나는 교수도 책 내기도 남편보다 딱 10년 늦게 됐더라고요. 새 아이를 키우다 보니 기본적으로 3살 정도는 길러놓아야 했던 거죠. 한데 그 10년이 얼마나 행복한 10년이었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배운 게 많으니까 손해난 건 없어요. 더구나 남보다 많이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요? 저도 정말 70대에 80대에 이런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도 너무 감동적인데요. 걱정은 감성적인 남편 목, 나는 결정자 역할. 두 사람 일을 혼자 해야 하니까 바빠요. 우선 일주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추모식과 전시회를 따로 해서 손이 2배로 갑니다. 늘 하던 문학관 일도 해야 하고요. 도서관에서 그 돌아가신 이어른 교수님 아카이방을 만들고 있고, 이걸 3년은 더 걸려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신 것을 정리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내로서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늘 바쁜 남편, 산 같은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어떤 남편이어도 다 힘들어요. 저는 이 대목 읽고 엄청 위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도 힘드시겠죠? 목사님, 사모님들은 위대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엄청 가정에서도 다 잘하실까요? 만점이실까요? 힘드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그 책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추연 너무 사랑하니까 연추연한테만 다 이익이 되고 저희 남편한테는 다 불편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조금씩 깎아낼 때 완전한 그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으로 저는 목도해 왔는데, 그 대목이 여기 나오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어도 다 힘들어요 라는 말씀으로 대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로 옆에 붙어서 뭐 해줄게 하는 남자도 얼마나 피곤하다고요. 남하고 같이 살려면 한쪽 눈을 감아야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가 옆에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많이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을 때는 강인숙 관장님은 아직 거듭난 크리스찬은 아니셨던 것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고 한 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 여성분들이, 여성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평범한 가정을 지키는 크리스찬 여성들이 노년에 이런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후배들에게 3년만 고생하면 돼 라고 말하거든요. 3년 동안 나의 커리어를 그냥 경력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멈춰두면
하나님이 연결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 사이에 배우는 게 정말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해 주거든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쏟아져야 이 저출산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에서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한국 교회 여성분들께 정말 이런 마음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문제집입니다. 국어 문제집. 제가 이 문제집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패러그래프가 나오고 국어 요새 문제집 풀리는 거 아시죠? 저도 평범한 엄마입니다.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 이 문제집을 사주고 풀어보라고 했더니 아빠가 집안일을 돕는다고 이런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기억 3번의 문제를 우리가 풀 겁니다. 3번의 문제를 기억에 담긴 생각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우리는 아빠가 집안일을 할 때 아빠가 집안일을 돕는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엄마가 집안일을 할 때는 엄마가 집안일을 돕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빠가 집안일을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위에 보시면 위에 X표 쳤죠. 이제 다시 풀라고 했더니 다시 푼 건데 처음에 5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답만 보고 채점을 해줬다가 아니야 딸아 네가 원래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아빠가 집안일을 돕는다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집안일은 모두 함께 해야 한다를 가르쳐야 하는데요. 이거를 굳이 이 문장을 뽑아가지고 뭐라고 집안일은 아빠의 일이 아니다 엄마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니까 이 사고를 바꿔라 이렇게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이게 정말 여성들을 힘있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여벌로만 보여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글씨와 단어를 가르치는데 굳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1번 보세요. 남녀를 차별하지 말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굳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여성들을 힘있게 하는 영향력입니까?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야 집안일이 너도 나도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힘을 가지려는 흐름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여성분의 사진이 보이십니까? 이분은 케냐의 국회의원이십니다. 바지에 묻은 거 보이세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하고 길에 나서셔서 사진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월경월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 주세요. 자, 여성의 영향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여성의 파워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책이 있어요. 생리의 힘, 월경권 운동. 이게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자 보세요. 또 다시 분별력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월경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말하냐면 좀 들으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생리대를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가난한 청소년들에게도 보급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월경권을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돕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게 월경권 운동입니다. 이게 여성이 꼭 이러고 다 다니라는 건 아니고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왜 우리가 이게 말을 해야 안 부끄러운 것이 되고 제가 교육할 때 우리 애들한테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뀌면 안 돼 이 교육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자 딸들아 방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뀌어. 그렇지만 너희가 어린이일 때는 아무 데서나 껴도 귀엽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그곳은 화장실이나 방이나 뭐 우리 식구들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좀 참아야 돼.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월경권은 사람들 앞에 말하고 아무 곳에서나 드러내는 것이 권리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성들의 권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머무르 이런 식으로 권리를 가르쳐 주시면 정말 안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디서 보던 유튜브에서 캡처해 왔는데 이 그림을 제가 딴 데서 구하지 못해 가지고, 자, 현실은 서로 평탄한 길입니다. 저 이거 보면서 이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여성이 남성보다 물론 더 잘 달릴 수도 있지만 제가 여자 중에서 뭐 저보다 몸집이 작은 남자분들과 팔씨름을 해도 지겠죠. 실제로 뭐 대학교 때 이럴 때 해보니까 지더라고요. 근데 졌다고 해서 내 앞에 이렇게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화내는 것, 이게 맞는 자세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걷어내고 나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실제로 이런 허들이 있다면,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하나씩 걷어내도록 서로 도와줘야죠. 그게 진정한 평등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이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등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내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우리 남편이 뭘 안 도와줘요. 그건 이제 남편분하고 푸시는 거예요. 네, 남편분하고. 그 가족 제도나 아니면 이 한국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남편하고 한 명 한 명 풀어갈 때 풀리는 겁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이어지면 우리가 가정을 지켜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이상한 사인을 주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회가, 이제 이걸 앞에 말씀드려야 되나 뒤에 말씀드려야 되나 좀 고민했지만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되게 유명한 이혼 소송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재벌 최태원 씨와 그 아내인 노소영 씨의 이혼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 통해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남성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른 여성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했냐면, 누가 알게 돼서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 소송 예전에 제기했었는데 그때는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기각이 됐었나? 아무튼 소송이 제대로 안 됐고, 다시 이번에 제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랫동안 아주 따로 가정 살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내분도 이혼에 동의하는 형태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다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엄청난 액수로 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가정에서 가정을 지켰던 여성에게 얼마큼 인정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할 때 가사 노동 기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는 남성분이 이제 굉장히 큰 대기업을 이끌고 있으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심 법원에서의 얘기가. 자, 우리는 가정에서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좀 깜짝 놀란 게, 많은 여성단체들이 아무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는 것이 사실은 여성의 지위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온 거거든요. 옛날 여성운동을 하신 대한민국 그 여성운동가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분은 그렇게 해도 돈 많이 받았으니까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세상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노소영 씨가 나는 이렇게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묻히고 있죠. 왜냐면 부자라서.
부자라서 그렇게 안 해도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개개인은 어떻게 가정을 지킬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 폄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도 집만 지켰는데 위자료 이렇게 많이 받는 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금전으로 모든 것이 산정되는 시대에 이 세상이 완전 모순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집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의미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시 그 책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순교의 사역이 된다는 말씀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이제 그 북한 사역하시는 에릭 폴리 목사님이 쓰신 부분인데 오늘날 기독교적 결혼에 대한 이해마저도 정신적 동반관계, 서로의 만족, 낭만적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동성 결혼과 같은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프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결혼을 살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불만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가 되려면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저는 늦게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살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기독교적 결혼도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만 서로 만족이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덫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정을 깨는 이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면 이건 기독교적 결혼이 아닐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결혼이 순교의 사역으로서의 결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적 결혼이 지켜지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 그냥 서로 만족이 없으면 언제라도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더욱 쉽게 하고자 하는 더욱 쉽게 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그 책의 뒤에 나온 내용을 쭉 읽어드리면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는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 배우자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부는 순교자의 숭고한 행위를 반복한다. 왜냐하면 순교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기 때문이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사실 너무 감동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감동을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돼지책에 나왔던 이 짐들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순교의 사역으로 이 짐을 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는 그 가정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아이가 점점 커가니까 아이를 엄마가 양육 코치가 되어서 교육도 엄마가 다 코치를 해야 되고 옛날처럼 그냥 놓고 키우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의 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순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저와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가정사역을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가정생활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실제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사역자, 순교자가 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소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밑에 말씀도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요, 밑에는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가정을 통해서, 지켜내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이 생기고 그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정말 일부만 잘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그 밑에 여전히 똑같이 남편들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남편들의 사명이 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과 내가 천국 가서 못 만날지 모르지만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이게 우리 여성들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이 같이 가길 원하고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일구어 가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지만, 남편들을 원망하면서 혹은 이 말씀이 나한테 주어진 것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는 여성으로서 엄마 역할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또 뭐 있지? 변호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어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역할에 가장 가점을 부여해 주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점수판이 있다 그러면, 변호사로서 엄청난 실적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가점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매일매일 힘든 이 가정 사역을 잘 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점이라면, 여러분들을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밖으로 돈 벌고 경력 단절을 피해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은 아닐 수도 있다는 도전을 드립니다. 예, 그 밑에 말씀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좀 밑에 보니까 남편에게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은 더 많은 힘든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하든 잘하든 그것은 이제 남편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남성분들은 그 밑에 부분 읽고 묵상하시고 본인들의 사역을 하시면 이 가정이 지켜집니다. 이 세상의 가정들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전하고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그게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다 아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혹시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만화인데요. 동물로 표현되지만 이게 이 헬리콥터 맘, 이제는 아예 다 알고 있는 용어가 돼서 이것보다 더 심한 엄마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성장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도 헬리콥터처럼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는 엄마가 헬리콥터 맘입니다. 평생을 자녀 주변에 맴돌며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발벗고 나서며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엄마들을 지칭합니다. 그거를 동물로 나타낸 게 이게 여기에 메이의 새빨간 비밀이라는 영화입니다. 만화 영화? 이런 건데요. 엄마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마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서 세상 앞에 가장 훌륭한 결과물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넘어가지? 죄송해요. 왜냐하면 지금 엄마들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이유가 실제로 이 절제를 안 하기 때문은 아닌가?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께도 도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전한다면
내가 없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항상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언에 우리가 이제 여성 사역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자, 이제 승진을 할 때도 그렇고 수능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요즘 전략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의 성적표가 있다면 내가 어디서 가점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성이 될 것인지에 중심을 두신다면 우리가 나의 사명에 어디에 더 중점을 둘지를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집안일을 보살피고, 그렇다고 게으르지 않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남편이 칭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크리스천 여성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 보지 않으실 것 같은데,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조건, 이 책에 어떻게 내용이 나왔는지 아시는지. 지금 이거는 2019년 옛날에 조사한 거거든요.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나라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도 행복의 조건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나마 높은 퍼센테이지를 드러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가치가 정반대가 돼서 돈과 명성과 지위를 얻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실제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과 같지 않다면 절대로 매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살리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에 있는데 나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정반대에 있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 삶을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나의 가치관을 좀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의미 있고 나에게도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책을 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갖고 오진 않았네요.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 반대 활동을 하고 낙태법, 합법화 반대 활동을 하고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그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헐겁게 해서 이 가정을 깨트리려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여기 분홍색 나오는 차별금지법, 인권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 것만이, 이 법을 막아내는 것은 1차원적인 방어에 불과하고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전방위적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법만 해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하는 동안 이 법만 막아지면 자연히 지켜지는 게 아니라 세상 흐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우리 앞에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 나는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피해의식입니다. 패배감을 갖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결과의 평등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이렇게 발판 높여가지고 거기 들여다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을 앞자리로 가면 되죠. 이런 그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돈 내고 표 사고 안에 들어가서 봐야지.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담장을 넘어서 볼 수 있도록 밖에다 이걸 깔면 어떻게 하냐. 평등의 의미를 결과에 두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주력하시면 됩니다. 교차성 이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페미니즘이 다 교차성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제 교차하는 칸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종교, 나이, 장애, 젠더, 사는 곳, 문화, 월급, 성적 지향, 교육, 성, 인종, 민족성 이런 것들에 대한 카드를 다 두고 이게 교차하는 정체성이 많을수록 더 억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뭐라 그러지? 갈등 구조가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월급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이 계속 갈등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래서 나는 계속 여기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종이 봉지 공주라는 책입니다. 제가 저를 또 최근에 쇼킹하게 한 책인데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성평등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들었어? 이제 이런 내용 들으면 자 이의를 제기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동화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그 동화의 문제점들이 왕자와 행복하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소개해 줍니다. 종이봉주 공주. 그래서 제가 얼른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공주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가 위기에 처합니다. 어떤 이제 공룡인가 위기에 처해서 어떤 성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굉장히 힘들게 이 왕자를 구해냅니다. 근데 구하러 가는 와중에 불에 타는 화재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옷도 홀랑 다 타버리고 그래서 종이봉투 옷을 입고 왕자를 구하기 위해 싸우고 왕자한테 갔는데 왕자님이 너 옷차림이 그게 뭐야? 너무 조신하지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주님이 화가 나가지고 난 도저히 너랑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서로 헤어지고 당당하게 내 삶을 꾸리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건 왕자가 이상한 거지. 공주든 왕자든 서로를 구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왕자랑은 헤어지는 게 맞지만 백설공주랑 반대로 이 종이봉주의 공주 같은 공주가 되어야 된다고 니네가 배웠단 말이야? 라고 했더니 엄마 그 책 우리 집에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받아서 읽혀서 그런데 이 책을 성평등이라고 가르친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평등은 무엇인지 여쭤보기 위해서 이 책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흐름은 이렇더라고요. 백설공주 신데렐라는 여성이 성평등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종이봉지 공주 같은 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가 그런 것들을 비난하면 뻥 차줘야 된다는 주의가 맞을 수는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끝내야 되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의 흐름이 교묘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놓고 뭐 유치원생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우리 삶 가운데 틈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세상을 지키고 싶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은 우리 엄마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은 크리스찬들이 이 교묘한 흐름을 대항해내는 것은 우리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원본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지향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내야 틈타 있는 그 모든 흐름들 아주 신락같이 틈타 있는 페미니즘과 이런 젠더주의와 그것을 통해서 결과의 평등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막시즘을 끄잡아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슨 실오라기 같은 지렁이 끄잡아내듯이 조심스럽게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끌어내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켜내야 할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제가 들려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더욱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제가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출산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김인영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